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설을 그 습작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쓴지 이제 4년 됐고요. 이제 올해 5년째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썼을 때가 이제 4년 전 1월 지금도 기억나는데 5일 날 쓰기 시작해서 4년째 꾸준히 이제 습작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도 이제 중학생 때는 장편 소설 비슷한 걸 하나 써보기도 했고,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은 그 생각이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적당한 소설의 소재와 나의 주제를 찾지도 못했고, 또 내가 이거에 대한 불타는 뭐 문학에 대한 열망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겠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저는 저 이공계 그를 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이공계 쪽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평생 살아서 뭐 이 소설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사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번 써보면 참 좋겠는데 적당한 이제 소재를 찾지 못했고 4년 전에 우연찮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잘 써져서 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저도 공식적으로 한번 소설가로서 데뷔를 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제가 쓰는 소설이 워낙 좀 달라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쓰는 이 소설가의 그 어떤 지향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아마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설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필요하겠다. 언젠가는 이런 거를 해야 누군가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20세기의 이제 작가들을 많이 이제 봤는데 이 20세기 작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좀 절망적이라고 그럴까? 좀 답이 없는 세계, 절망적인 세계에 대한 걸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워낙 자본주의 시스템이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19세기에 소설가들이 썼던 그 스타일로 복구하고 싶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레미제라블 같은 그 웅대한 소설 있죠. 거기에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와 비전, 희망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린 그리고 이 장대한 인간 드라마를 썼던 그 시대의 그런 소설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20세기 소설은 읽어보면은 너무 어둡고 너무 답이 없고 뭐 이런 그 혼란스러운 세계, 뭐 현대 세계를 비춰주는 소설이 거울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거는 더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그런 소설로 돌아갈 수 없을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장대한 소설들, 러시아의 장대하고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밀려오는 그리고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 뭔가 새로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소설을 쓸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결국 이게 거울로서 소설의 역할을 해주지만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꿈을 꿨었죠. 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스타일이 달라야 되잖아요. 소설 쓰는 스타일이나 이게 방향이 전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능하고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4년 전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100년 후의 세상을 그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한 도시의 쇠퇴와 성장, 소멸, 뭐 이런 거를 그리면 그러면 적어도 그 19세기 소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지금의 소설과는 다른 얘기를 좀 쓸 수는 있겠다.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째 쓰고 있고 권수로 치면은 한 5권 정도 각 페이지당 한 500페이지 A4지로 치면 한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한 5권 정도 쭉 초고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습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막 쓴 거고 뭐 전문적인 소설가로서 테크닉을 익히고 있는 상태라서 어 근데 이제 타픽이나 그러니까 주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름대로는 잘 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한 게 결국 소설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 문학을 한다는 거는 과연 어떤 거를 우리 독자들한테 제시해야 될까? 나는 소설가로서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이렇습니다. 그 소설의 주제라는 게 꼭 뭐 주제나 소재라는 게 뭐 꼭 뭐 사람의 어떤 그 살아가는 얘기에만 저는 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다 소설의 소재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흐 음악의 이제 대위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선율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 진행되면서 따로 가다가 뭐 합쳐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림 노래 형식으로 앞에 나왔던 선율이 다른 성부에서 되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대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대위법도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소설가들이 그냥 현대 사회 어떤 인간의 삶, 뭐 심리, 뭐 이런 거만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소설의 소재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제 바음악의 대입법 하나도 소재로서뿐 아니라 주제로서도 삼을 수 있죠.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면 결국 이 여러 선율이 동시에 여러 성부로 진행되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저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평생 해왔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동기화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여러 프로그램이 병렬로 진행되는데 그 병렬로 그냥 막 진행되는 거는 이제 병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요. 이 병렬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거나 서로 이제 진행하다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동기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흐 시대의 음악 입장에서는 이걸 대입법이라 하지만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동기화의 하나의 사례이죠.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됩니다. 갑자기 그 고전 음악에 나오는 어떤 기법인 대입법과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동기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 동기화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스레드도 있고 데드락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 동기화를 결국은 어떻게 그 표현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요. 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그 동기화에 대한 데드락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뭐 스타베이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럼 이 동기화를 일단은 프로그램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화되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바흐 음악에서는 이미 동기화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음악이란 것 자체가 여러 성부나 아니면 여러 악기들이 결국 조화를 이루는 거기 그 자체가 일종의 동기화 문제이죠. 그래서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전혀 다른 주제 같은 것들이 두 개가 별개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이런 동기화 문제는 그러면 언급한 사람이 또 있었나? 보면 데카르트가 이제 자기 철학에서 그 영혼과 신체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혼이 있고 신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신체가 움직이는 것과 영혼이 그 움직여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영혼과 한마디로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할 때 신체에서는 팔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그, 그 질문을 스스로 하고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신이 영혼과 신체 사이에 그 개입을 해서 이 두 개를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 참 신선한 어떤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갖고 있었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겉보기에는 별개로 움직이고 겉보기에는 완전히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이 있어서 이 전체를 조화시키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입장에서 일단 일종의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 예전에 중세 철학에서는 그냥 신이 어떤 입법자로서 명령을 내린다고 했지만 이제 데카르트에 가면은 일종의 세상에 개입을 해서 이 개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그 움직임들을 조화시키고 맞추고 시계를 맞추듯이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데카르트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동기화 문제로 이제 쭉 음악에서부터 컴퓨터 사이언스, 룸의 철학의 문제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철학은 이제 라이프니츠로 들어가면 예정 조화설이라고 그래서 이 세계가 최상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죠. 그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 의하면은 단자들끼리는 통신을 하지 않거든요. 각자 따로따로 놉니다. 그런데 그 따로따로 노는 세계의 그 단자들을 조화시키는 건 역시 이제 신의 그 예정과 어떤 조화에 의해서 되는 진행된다. 그래서 단자론으로 이제 데카르트의 영혼과 신체 사이에 신이 개입한다는 것을 라이프니츠는 예정조화설로 좀 더 확장시켰습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생각까지 쭉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면은 그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 방법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형식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이전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어떤 기호 체계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CSP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형식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형식 체계나 바흐 음악의 그 악보에 나오는 대입법이나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음악 악보나 아니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 동기화를 표현하는 거나 결국 하다 보면은 결국 비슷한 게 아닐까. 결국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한쪽에서는 악보를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CSP나 뭐 동기화에 대한 형식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다른 거 같지만 결국은 다 통하는 게 있는 뭐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든 아니면 영혼과 신체의 개입이든 어떤 지휘자가 있는 거죠. 항상 음악에는 악보가 있지만 그 악보 전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지휘자가 있어서 결국 이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결국 그게 이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신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지 않으면 이 복잡한 세상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그 충돌이 안 나고 이렇게 조화가 되냐. 이게 일종의 뭐 그런 예정 조화는 서양인들의 사고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음악에도 사실은 이런 사고 방식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그 바흐 음악이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서양 음악이란 게 그런 논리적인
논리적이고 조화로운 체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보면은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서 바탕이 된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동기화나 대입법의 문제를 쭉 이제 한번 훑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신이란 걸 개입시킬 필요 없이도 이 조화와 질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20세기에 이 자발적인 질서, 저절로 생성되는 질서라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게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이 되면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조화는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거는 신없는 조화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이 자발적인 질서를 구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 이렇게 악보를 써줘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거지. 그 프로그램들 무질서하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이게 뭐 질서가 생기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진 가지 못했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그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여러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쭉 한번 이 동기화 문제와 대입법에서부터 한번 훑었는데, 그러면 이제 소설가로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그럼 소설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조화에는 선만 있을까요? 악도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 과학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발적인 질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선도 악도 이 모든 질서에 포함됩니다. 선만 질서에 포함시키고 악은 배제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도 하나의 질서의 체계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이 선만 있으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은 좋아하고 악은 배제해야 될 거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거는 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의 붕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불이나 산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거조차도 질서의 하나의 영역으로 포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화에는 결국 서양인들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한 것도 들어가는. 그래야 이 모든 세상을 포괄할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인간을 벗어나서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뱀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과 악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동물들은 또 다른 동물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너는 동물 중에 선한 동물, 너는 이 동물 중에 악한 동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소설에서는 지향점은 선도 악도 없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이제 소설에다가 표현을 하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 선의 세계에서 더 벗어나서 선과 악을 다 아우르는 더 멀고 깊은 그 차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설의 주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악이라는 말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고 막 구더기가 끓고 막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이란 건 죽음과 결국 한에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삶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설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소설에서는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고 뭐 살인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세계에서 들어와서 함께 사는 뭐 이런 거를 지금 소설에 썼습니다. 결국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문제, 그 다음에 예술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신학의 문제, 지금 또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녹아가지고 하나의 소설에 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더 지금까지와 보다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소설이라는 거는 독자에게 이런 모든 거를 다 통합해서 보는 통합적인 하나의 시각을 제시를 해 주는 게 제 소설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가는 음악가, 철학자는 철학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학자는 신학자, 뭐 이렇게 다 찢어져서 따로따로 전문 분야로 쭉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로 한번 합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음악 예술에서부터 어떤 과학적인 얘기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이제 쭉 하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우리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그게 전문가들 외엔 몰랐는데 그거를 쭉 하나로 합쳐서 보면 그게 어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줄까? 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번 해주자. 그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어, 소설가로서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시해 주자. 뭐 이런 게 소설가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소설의 결국 가치라는 거는 인생을 벌어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이제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 더 깊은 심리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 역사적인 시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통합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뭐 예술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소설에 녹여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저의 소설의 어떤 방향이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독자에게 그 이 현대 사회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나왔던 어떤 결론 그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이 통합적인 시각이란 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쉽진 않죠.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SF 소설이 이런 걸 해줄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이제 소재가 한정돼 있어요. SF 소설은. SF 소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어떤 뭐 다중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멀티버스라든지 아니면은 타임 시간 역전 문제라든지 다루는 주제가 되게 보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넓게 뭐 예를 들어서 바흐 음악의 대입법 이거에서 쭉 풀어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건축에서 어떤 특정 건축 기법 뭐 이런 것도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어떤 기술이나 다른 철학 다른 데서도 비슷한 유래 사례가 있었냐 찾아보면 그걸 가지고서 어, 많이 엮을 수가 있거든요. 소재는 다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소재가 암시하는 게 무엇이냐를 파는 게 어려운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그 소재들을 잘 엮어서 하나의 그 거대한 소설적인 세계 안에 집어넣는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이제 100년 후의 세계의 한 도시를 묘사하는 걸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소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 같으면은 뭘 썼냐면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지만 느끼지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평범한 그냥 우주 여행하고 다른 게 없고 특별히 여기를 지나면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느낌은 안 옵니다. 어, 그런 거를 소설에 썼죠. 예. 어떤 긴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 밑에 동굴이 있고 사람들은 그 동굴로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마을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거네 하지만 그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도 자연스럽게 이제 10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바뀐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않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사건의 지편성이라는 그 용어를 따다가 단편 하나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재는 제가 생각할 때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이제 뭐 건축이든 음악이든 뭐 아니면 공학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뭐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사실은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거는 이 소재가 암시하는 것. 그 소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암시하거든요. 예. 어떤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거를 잘 사람들은 캐치를 못하죠. 그래서 그 소재가 암시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열심히 생각해 가지고 그 방향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소설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 뭐 이런 거를 그리면 쓸 수 있는 그 소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뭐 평생을 써도 제가 갈 때는 모자랄 정도의 소재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주제와 소재는 넘쳐난다. 근데 단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일단 뭐 성경을 읽고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일단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항상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바흐의 대위법이과 중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기화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중간에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과 그 영혼과 신체의 동기화 문제가 개입을 해서 연결시켜주거든요.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철학에서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재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철학적인 질문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면 소재 자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설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다고 과거의 선배 소설가들이 그렇게 소재를 다양하게 썼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재를 그렇게 다양하게 변주를 해가지고 쓴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다루는다고 생각했어요, 소설가들은. 근데 저는 사람이 소재가 아니라 훨씬 더 넓게 소재를 다루고 찾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다르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소재를 깊이 있게 다룬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고, 제임스 조이스 정도? 예, 조이스 같으면은 그 율리시즈에서 이제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거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렇게 한 장에 그려내거든요. 뭐 조이스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소재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철학 공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유 문제의식 같은 거 알고 있으면은 하나의 소재를 쭉 이어서
철학적인 문제로 끌고 갔다가 그거를 현대 사회의 인간의 문제와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제로 쭉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향을 어떤 지금 사회가 아닌 전혀 다른 사회에 대한 방향으로 쭉 어떤 방향 전환을 하는 걸 암시하는 식으로 소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4년 동안 이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소재가 떨어질 일은 없겠다. 소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걸 다만 이제 전문적인 소설가들이 쓰는 것처럼 굉장히 저기 그 잘 매끄럽게 다듬어서 아름답고 그다음에 탄탄한 구성과 문체로 다듬어 낼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스타일로 소설을 쓰면 그 기존의 소설가들이 썼던 것과는 이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 묘사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어떤 엘리베이터의 어, 그 동작 방식, 기계적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참 쭉 나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학 얘기를 확 넘어가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소설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죠. 이왕 생각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 제가 썼던 이렇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뭔데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제가 썼던 문장 몇 개를 한번 그럼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한번 보시면 한번 제가 그 작년에 썼던 거를 한번 한번 저도 내긴 냈었어요. 근데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혹등고래 노래라는 소설인데요. 워드를 띄워가지고 한번 그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보통 소설가들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좀 힘들겠다. 아마 읽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입니다. 요 대목 한번 읽어드리죠. 좀 키워서 보면 예, 뭐 대목 한 대목인데 엄마는 페트로프의 자서전을 읽은 날 그 책과 그날의 감상을 자세히 적었다. 엄마는 아마 페트로프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 외계인이 우리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만일 유리가 인간이라는 종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유리에게 인간은 믿음직스럽고 자기들과 협력이 가능한 종이라고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페트로프의 자서전을 읽고 1983년에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게 적었다. 1983년 3월 23일 스타워즈 계획 발표, 1983년 봄 유럽의 퍼싱2 미사일 배치, 1983년 3월 미국과 한국 팀 스피리트 훈련,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격추, 1983년 9월 26일 페트로프가 간신히 핵전쟁을 막음, 1983년 11월 7일 유럽 에이블 아처 83 훈련, 당시 인류 멸종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핵겨울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더데이 애프터라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드라마가 방영됐다. 엄마는 이렇게 1983년의 사건들을 나열하며 하고 그때 미국 허드슨밸리에서 삼각형 UFO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노트의 뒷장에 엄마는 갑자기 게임 이론의 여러 수학 정리들을 나열했다. 엄마는 게임 이론에 의하면 곧 이런 상호 확증 파괴가 오히려 평화를 보장하며 전쟁은 곧 평화라고 썼다. 난 이 대목에서 얼떨떨했다. 난 가끔 엄마의 낯선 모습을 메모에서 발견한다. 네, 요 짧은 대목에 제가 1983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프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의 그 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 시스템이 다 우연히 오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자동 발사를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가 날아가게 돼 있었는데 그 페트로프라는 대위였을 거예요. 이 대위가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지금 오작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얘가 스탑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실제 오작동이었던 거죠. 진짜로 이때 미국이 핵무기를 쏜 걸로 착각했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뭐 스타워즈 계획을 레이건이 발표하기도 하고 대한항공 격추도 있었고 굉장히 1983년은 심각한 해였습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했으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뻔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소련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보낸 게 아니라 UFO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이제 핵미사일로 소련이 착각해서 했었다라는 어떤 상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게임 이론의 상업 확증 파괴 얘기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1940년대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핵무기, 네가 쏘면 나도 자동으로 쏴. 이래야 평화가 지켜진다. 게임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매드라고 그러죠, 매드. 예. 그 얘기도 썼고, 그 다음에 그러니 곧 전쟁이 평화죠. 왜냐하면 강력한 무기로 서로 이제 네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 예, 이러면 평화가 보장되는. 예,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 전쟁은 평화라는, 곧 평화라는 얘기. 뭐 이 얘기는 사실은 1984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뭐 온갖 얘기를 다 넣었죠. 여기 보면은 역사적인 얘기부터 UFO에 대한 상상, 그 다음에 상호 확증 파기에 대한 게임 이론부터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쭉 얘기를 이어보면 인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쟁을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예. 제 이제 소설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 쓰는 게 과연 지금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심리 묘사에 이렇게 치중하는 한국 문학 스타일이 그게 맞을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알아듣기도 힘들죠. 상호 확증 파괴와 게임 이론과 뭐 매드가 도대체 뭐고 갑자기 왜 1983년 얘기가 나오면 UFO가 왜 나오는지 사람들이 막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풀어서 쓰면은 뭐 논문이 되겠죠, 논문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만 사실은 알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스타일로 쓰면 사람들이 이게 소화하기가 참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단편은 좀 저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단편으로 써버리면 얼떨떨하거든요. 근데 그 장편도 그냥 뭐 2, 300페이지가 아니라 한 5권짜리 쭉 풀어가지고 이제 써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 막 그 제 스타일은 소설이 이제 몇백 페이지를 넘어서 이제 몇 권으로 막 나눠서 쭉쭉쭉쭉 가야 결국은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 저는 단편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단편 소설을 공모전 넣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안 맞는구나. 내 쓰는 스타일이 단편에 맞지도 않고 사람들이 소화하기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 동교화 얘기부터 컴퓨터 공학 얘기부터 온갖 게 다 나오는데 단편에 이렇게 때려 넣었다가는 무슨 말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거는 느긋하게 이제 장편으로 풀어야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권 가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현대 독자들에게 이 긴 장편 소설을 읽으라고 강요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9세기식 이 레미제라블 같은 이 벽돌 같은 소설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소설가의 사명이 이렇게 독자에게 새롭고 신선한 세상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자. 근데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현대 사회에 있는 전문 분야에서 출연한 수많은 그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제시를 해주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 딱 한 1, 2분만 더 얘기를 하면은 현대 사회란 거는 결국 한 인간이나 인간의 문제만 가지고는 이 사회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 기술의 문제, 예술의 문제, 역사의 문제, 자식에 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훑어서 하긴 하려면 새로운 형식의 소설 기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입니다.